안녕하세요. 재무부동산학의 이범웅입니다. 오늘은 10주차 강의입니다. 8주차, 9주차 2시간, 1시간씩 좀 온라인 강의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9주차에는 이제 중간시험을 봤습니다. 중간시험 잘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8주차, 9주차에서 이제 부동산학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8주차, 9주차에서는 뭐 부동산의 이해 해가지고 부동산의 의미, 뭐 어원이라든지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분류해가지고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그리고 토지의 분류 가운데 이제 지목별 분류까지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복습을 하고 진행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제 잘 사용되지 않던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와 가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토지와 건물을 나눠가지고 이제 사용을 했었죠. 용어를 사용했었죠. 근데 1906년에 부동산 조사회를 설치하면서 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부동산이라는 용어는 이제 영어의 그 세 가지 용어를 갖다 번역한 것인데요. 리얼 이스테이트, 리얼 프로퍼티, 리얼티 뭐 이 세 가지 번역한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이제 부동산의 여러 가지 특성 뒤에 이제 하게 될 텐데요. 그 중에 부동성이라고 하는 immobility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리얼티는 그 물리적인 실체로서의 부동산을 갖다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물로서의 토지 그리고 그 정착물을 갖다 의미를 합니다. 리얼 프로퍼티는 이제 소유권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소유권 그리고 소유권으로부터 연유되는 여러 가지 법적 권리까지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권리라고 하는 좀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마지막으로 리얼 이스테이트는 이제 물적인 부동산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제 부동산의 소유로부터 야기되는 모든 권리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인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럼 부동산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크게 물리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뭐 소재를 쉽게 이동할 수 없는 토지, 건물, 수목 등의 재산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움직여서 옮길 수 없는 재산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법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동산과 구별되는 토지와 그 정착물, 부동산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은 또 뭐 한 네 가지 자연 또는 자연물로서의 속성, 공간의 속성, 환경의 속성, 위치의 속성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물로서의 부동산은 이제 인간의 삶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고 그리고 모든 생산활동을 위한 요소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 이제 지중, 지표, 공중공간이라는 이제 3차원 공간을 의미한다. 그래서 인간의 부동산 활동이 이제 이러한 3차원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의 속성으로서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동산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런 그 환경은 두 가지 자연적 환경과 인문적 환경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자연적 환경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적인 조건을 의미를 하고 인문적 환경은 인간이 만들어낸 뭐 법, 제도적 환경이라든지 사회, 문화, 경제적 환경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물리적 개념으로서 살펴볼 수 있는 게 위치의 속성으로서의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하고 있는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에 주어진 위치에서 행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 또는 여러 가지 속성 또는 특성 중에 위치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또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인데요. 경제적 개념으로서의 부동산은 생산 요소, 자본, 자산, 소비재, 상품으로서의 특성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생산 요소, 그러니까 부동산을 생산 요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인간 생활에 필요한 재화를 생산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그런 생산 요소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산 요소는 그 재화의 생산 과정에 투입하는 경제적 자원을 모두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이제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이 자본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일종의 자본과 비슷한 자본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연자본으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자연자본으로서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택은 주거 서비스를 만드는 어떤 소비자 자본의 역할을 또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본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만들어진 생산물인데요. 근데 생산 과정에 투입돼 가지고 가치를 증식하기 위해 투입되는 생산물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물인데 생산 과정에 생산 요소로 투입되는 생산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이 이제 자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개인이나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이다라고 앞서 재무부동산학의 첫머리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사용, 수익, 처분의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여기서 자산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말합니다. 네 번째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은 이제 소비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경제 주체가 주거용, 생산용, 여가용 등으로 개발하여 사용함으로써 소모되는 최종 소비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보통 이제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직접 소비하는 재화를 의미하죠. 자, 마지막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이 이제 상품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이제 다른 상품에 비해서는 좀 가격이 높고 그다음에 빈번히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상품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품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시장에서 교환 또는 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형, 무형의 재화를 이제 의미하죠. 그래서 이 5가지 생산 요소, 자본, 자산, 소비재, 상품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게 이제 부동산의 법 제도적 개념인데요. 부동산의 법 제도적 개념,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정의를 갖다가 이 법 제도적인 개념 가지고 합니다. 근데 법 제도적으로 통용되는 부동산의 개념은 좁은 의미, 협의, 그리고 넓은 의미, 광의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는 지표면의 일정 공간을 의미하고 정착물은 원래는 분리된 동산이었지만 토지와 건물에 항구적으로 설치되거나 부착되어서 부동산의 일부가 된 토지의 계량물을 갖다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건물을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을 하고요. 그래서 토지와 별개로 건물의 권리의 변동이라든지 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한다든지 감정평가를 한다든지 할 때는 이제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토지와 건물을 결합한 개념을 복합부동산이라고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좁은 의미에 있어서 협의에 부동산의 정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토지와 그 정착물에다가 준 부동산까지 포함한 걸 넓은 의미, 광의의 부동산 정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준 부동산은 뭐 유사 부동산, 의제 부동산 뭐 이렇게도 불리죠. 그래서 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의 부동산 또는 동산과 부동산의 집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재화의 성격 또는 법적 공시 방법 등에 있어서 부동산과 유사성이 있고 그래서 부동산에 포함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뭐 준 부동산에는 그 공업재단, 광업재단, 임목,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부동산의 분류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부동산의 분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부동산이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사실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하나하나 우리가 많이 그 실생활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사용 목적에 따라 가지고 분류를 했죠. 그래서 복합 부동산은 사용 목적에 따라서 뭐 주거용, 상업용, 산업용,
그리고 특수목적 부동산 또는 뭐 특수용 부동산, 특수부동산 뭐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은 하나 이상의 가구가 거주하는 부동산을 갖다 의미합니다. 보통 주택을 갖다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상업용 부동산은 이제 오피스 빌딩, 상가, 쇼핑센터, 상업용 부지 이런 부동산을 갖다 의미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그 그러니까 업무용 그 빌딩하고 업무용 부동산하고 매장용 부동산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산업용 부동산은 말 그대로 이제 공장이라든지 창고, 공업용 부지 등의 부동산을 갖다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특수목적 부동산인데요. 특수목적 부동산은 호텔, 극장, 학교 이런 것들과 같이 특정한 활동을 위해 설계되고 운영되는 부동산을 갖다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동 전체가 어떤 고유한 목적으로 이용이 되는 부동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의 분류에 대해서 이제 넘어갔죠. 그래서 토지의 분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지목별 분류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목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연속한 한 면의 지표 위에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서 경계를 만들고 그러니까 구분을 하고 그 용도에 따라 지적 공부에 등록한 토지의 구분을 지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구획된 토지는 한 개의 등기 용지에 표시되기 때문에 한 필의 토지, 줄여서 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필지는 하나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갖다 의미하고 그다음에 거래의 단위가 된다라고 하는 건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지목이 나와 있는 그 법률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서는 지목을 28개로 28개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지목이 실제 이용 상황하고 일치하면 참 좋을 텐데 뭐 실제 이용 상황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을 갖다가 뭐 형식적 이용 상황 또는 뭐 명목적 이용 상황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8개 뭐 하나하나 전부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그 중에 우리가 잘 모르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 잠깐 살펴보기도 했었습니다. 지목을 설정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그 중에 세 가지 원칙, 일필 일목의 원칙, 주 지목 추정의 원칙,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 뭐 이런 게 이제 지목의 설정 방법, 지목을 설정하는 원칙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필 일목의 원칙은 하나의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는 것을 갖다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 지목 추종의 원칙은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는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은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좀 간단하게 8주차하고 9주차 했던 걸 요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주차에 하는 거 토지의 분류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용도별 분류 서부터 이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좀 까다롭긴 한데요. 근데 나중에 이제 뭐 도시계획이라든지 또 부동산 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그런 그 분류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용도별 분류를 지역지구제라고 하는데 이 지역지구제 자체가 법적인 규제를 갖다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요 그 지역지구제에 대해서도 이제 그 부동산학에서 많이 이용을 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53쪽이 강의 한 53쪽이고요. 용도별 분류, 지역지구제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지구제는 영어로는 zoning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어떤 뭐 구획을 갖다가 만드는 그런 체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 세 가지의 그 지역지구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지구제는 특정한 구역을 확정 또는 지정해 가지고
그 틀 안에서의 토지 이용에 대해 일정한 규제를 가하고 그래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려는 제도적 장치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법적인 규제 장치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용도를 구분해 가지고 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그다음에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는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우리나라의 지역지구제 아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 지역지구제는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에 의해서 규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면요. 자, 용도지역은 법에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냐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줄여가지고 국토계획법 또는 뭐 더 줄여가지고 국계법 뭐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은 국토계획법이라고 약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법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보면 그 한 문장 한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토지의 이용은 뭐 여러 가지 이용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주거용이라든지 상업용, 산업용, 뭐 또는 이제 공업용, 그리고 뭐 녹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토지 이용하는 그 이용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는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법에서 29가지로 건축물의 용도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건폐율은 주로 이제 건축 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구한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용적률은 건축 연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구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건축 면적은 대지 중에 그 건물이 들어서 있는 그 평면, 바닥 면적을 갖다 의미를 하고요. 건축 연면적은 이제 좀 의미가 다릅니다. 건축 면적하고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건축 연면적은 뭐 모든 층의 바닥 면적을 갖다가 다 합친 걸 건축 연면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건축 면적이 50평방미터다라고 했을 때 이게 똑같이 1층도 그 바닥 면적 50평방미터고 2층의 바닥 면적도 50평방미터고 해가지고 5층짜리 건물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건축 면적은 50평방미터인데 건축 연면적은 5개 층의 바닥 면적 50평방미터를 다 더한 거, 즉 다시 말해서 50평방미터 곱하기 5층 해가지고 250평방미터가 이제 건축 연면적이 됩니다. 그럼 이제 건폐율 구하는 것하고 용적률 구하는 것하고 이제 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건폐율은 건축 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것이고 용적률은 건축 연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대지 면적이 100평방미터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 면적이 50평방미터이고 그리고 층수가 5개 층이다 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건폐율은 건축 면적 50평방미터를 대지 면적 100평방미터로 나눈 것, 그러면 이제 50%가 되겠죠. 대신에 이제 용적률은 건축 연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눕니다. 건축 연면적은 바닥 면적 50평방미터인데 이게 5개 층으로 돼 있다라고 했으니까 250평방미터가 되고요. 대지 면적은 100평방미터라고 했으니까 나눠주면은 250%가 됩니다. 그래서 건폐율하고 용적률하고 조금 관계가 있기도 한데 그래도 의미는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그 다음에 높이 등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용도지역 설정해가지고 어떤 걸 목적으로 하느냐,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용도지역 규제를
시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용도 지역을 결정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말 필지 위에 뭐 하나의 필지 위에 두 개의 용도 지역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은 어떤 어떤 뭐라 할까요? 대지의 일부분 중에 용도 지역이 두 개가 된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떤 일부분의 토지에 대해서는 용도 지역이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을 결정할 때는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걸 수립을 해가지고 결정 그리고 이제 공시하고 이 용도 지역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도 지역은 전 국토에 걸쳐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지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을 구분을 해보면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 크게 네 가지로 대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분류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도시지역은 또 크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분류해 보면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거지역 같으면은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또 이제 분류를 할 수 있고 세 분류하면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제2종 전용 주거지역,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뭐 준주거지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 분류가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업지역도 도시지역에 해당이 되는데요. 상업지역도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또 다른 게 공업지역이 있는데 공업지역도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그리고 자연녹지지역 이 세 가지로 또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도시지역이긴 하지만 도시지역도 중분류해 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세분류해 보면 1종 전용주거, 2종 전용주거, 그 다음에 1종 일반주거, 2종 일반주거, 3종 일반주거, 준주거 그 다음에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분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 이제 이렇게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목적 해가지고 각각의 용도지역마다 지정 목적까지도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라고 했을 때 전용 주거지역은 당연히 이제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제 지정해 놓은 게 전용 주거 지역입니다. 두 가지가 있거든요. 1종 그리고 2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종 전용 주거 지역 같으면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 보호. 그러니까 여기는 단독주택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종 전용 주거 지역 같으면 공동주택 중심인데요. 근데 공동주택 중심이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 라고 하는 공동주택이 아니라 주로 이제 연립주택, 뭐 빌라라든지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연립주택 중심으로 이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주거지역 같으면 1종, 2종, 3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종 일반 주거지역 같으면은 여기서 보시면 저층주택 중심이고요. 2종은 중층 주택 중심, 그리고 3종은 이제 중고층 주택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돼야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용도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이고요. 준주거 지역은 주거 기능을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주거를 목적으로 하지만은 일부 상업 업무 기능을 보완하는 그런 용도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파트가 이 준주거 지역에도 많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자, 상업지역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그랬는데요. 중심상업지역은 도심, 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확충을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용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부산 같으면 뭐 서면이라든지 해운대라든지 광복동이라든지 이런 도심 또는 부도심이 있는데요. 그런 쪽에 이제 상업 기능, 업무 기능을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빌딩들이 이제 높게 솟은 그런 것들이다, 그런 용도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은 이제 그렇게 중심 상업지역만큼 높이 솟은 건 아니지만은 뭐 4, 5층짜리 건물이 많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제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근린상업지역은 근린지역, 그러니까 주거지역 인근에 있는 근린지역에서 일용품, 뭐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지정해 놓은 게 근린상업지역입니다. 유통상업지역 같으면 이제 뭐 도시 내 유통기능 또는 지역 간 유통기능을 갖다 증진시키기 위해 지정해 놓은 그런 그 상업지역, 용도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공업지역도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공업지역은 좀 중화학공업, 뭐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해서 지정해 놓은 용도지역이고요. 일반 공업지역은 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그런 공업을 갖다 배치하기 위한 것이고, 준공업지역은 이제 뭐 공업을 갖다가 경공업 등의 공업을 수용하긴 하되 주거라든지 상업 업무 기능까지도 들여놓을 수 있는 그런 그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지역 중에 이제 녹지지역이 있는데요. 녹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또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녹지지역 같으면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 공간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정해 놓은 거고, 생산녹지지역은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해 놓은 것이고요.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 공간 확보,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또 장래의 도시 용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보전해놓은 그런 녹지 지역입니다. 근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 이제 개발이 허용되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지 싶어요. 이것들이 이제 도시 지역이고요. 자, 나머지 것들이 또 있습니다. 나머지 크게 보면 대분류하면 세 가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고 하고요. 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다라고 해서 뭐 비도시지역,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관리지역도 이제 세 가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이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뭐 수질오염 방지, 녹지 공간 확보,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서 이제 지정한 용도 지역이고요. 이곳 같으면 이제 개발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지 싶어요. 생산관리 지역은 이제 생산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농업이라든지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 지정해 놓은 용도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계획관리 지역은 이제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거나 또는 뭐 자연환경을 고려했을 때 좀 제한적으로 이용, 개발하는 것이 가능한 그런 관리지역,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 같으면은 개발을 하는 게 아주 어렵지는 않다. 뭐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어요. 농림지역은 뭐 농림업의 진흥 그리고 산림의 보전을 위해서 지정해놓은 용도지역이고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의 보전,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해서 저희가 지정해놓은 용도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용도지역 정말 생각을 해봤는데요. 용도지역은 여기서 보시면은 21개의 21개 용도지역으로 세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1종, 2종 전용 주거, 1, 2, 3종 일반 주거, 준주거 지역, 중심 상업 지역, 중상, 그다음에 일상, 근상, 유상, 그리고 전용 공업 지역, 일반 공업 지역, 준공업 지역,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보전 관리, 생산 관리, 계획 관리,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하면은 21개가 돼요. 그래서 21개로 세 분류한다라고 또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지역지구제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두 번째 지역지구제가 용도지구입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는 국토계획법에서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걸 규제를 하느냐: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규제를 한다. 근데 용도 지역의 제한을 용도 지구에서는 좀 더 강화하거나 또는 좀 완화해가지고 그래서 목적은 무엇이냐?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다. 그리고 어떻게 결정하느냐? 어떻게 지정하느냐라고 했을 때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용도지구는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한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결정하는 지역을 용도지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같으면 전 국토에 걸쳐 가지고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용도지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그런 필지들에 대해서만 필요한 그 어떤 지역에 대해서만 용도지구를 결정해서 지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용도지구는 경관지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개로 대분류할 크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역의 사정 또는 여건상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시, 도 그리고 대도시의 조례로 이들 용도지구 외에 용도지구를 또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11개로 분류를 해볼 수 있다, 대분류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여기 대도시라고 하는 것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용도지구, 경관지구, 고도지구, 그다음에 방화,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그다음에 개발진흥지구, 그리고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기타지구, 그리고 이제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지구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지구도 또 뭐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경관지구 뭐 이렇게 구분을 해보고요. 그래서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해서 지정해 놓은 게 경관지구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규제를 강화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도지구는 쾌적한 환경 조성 그리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하는 그래서 예전에는 고도지구가 최고 고도지구, 그다음에 최저 고도지구 해가지고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뭐 최저 고도지구는 뭐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최고 고도 규제 하나만 고도 규제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같아도 이제 규제가 좀 더 세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방화 방제는 방화지구, 방제지구는 이제 뭐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게 방화지구, 방제지구는 풍수해, 산사태, 집안의 붕괴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 방제지구입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조금 강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보호지구는 역사 문화환경 보호, 그다음에 중요시설물 보호, 생태계 보호 뭐 세 가지 목적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보호지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규제가 좀 더 세진다, 강해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취락지구는 그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뭐 이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자연취락지구는 녹지관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내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집단취락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게 이제 정말 집단 취락지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이 둘을 합쳐서 이제 취락지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취락지구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취락을 정비한다라고 하니까 규제를 좀 완화시킬 듯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규제가 좀 강한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드디어 이제 규제를 완화시키는 쪽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개발진흥지구라고 하는 게 있고요.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개발, 특정개발 뭐 이렇게 이제 개발을 진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용도지역의 규제를 갖다 좀 완화하는 형태로 지정되는 용도지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뭐 특정 용도, 그러니까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한 그 용도지구입니다. 그래서 뭐 주거, 교육환경 보호,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시설이라든지 청소년 유해 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이제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그 다음에 복합용도지구는 지역의 토지 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서 효율적,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위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좀 완화시키는 그런 형태의 정말 용도 지구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밖에 기타 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시도 그리고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지구 해가지고 있는데요. 요거는 뭐 문화지구라든지 호국 경관지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또 만들어 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그 지역 지구제가 용도 구역입니다. 그래서 용도 구역도 뭐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와 그 의미가 비슷하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정확하게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그래서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 이용의 도모, 토지 이용의 종합적 관리 이게 이제 목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구역 같으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토지 이용을 그러니까 개발행위나 토지 이용을 총체적으로 제한하거나 완화하는 수단이다. 그러니까 용도 지역, 용도 지구에서 한 규제를 갖다가 조금 더 강화시키고 조금 더 완화시키는 그런 목적에서 사용하는 수단이 바로 이제 용도 구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용도 구역은 어떻게 보면은 한 가지 빼놓고 나머지 네 가지는 다 규제를 갖다가 굉장히 심하게 강화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거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이제 입지규제 최소구역 요거는 그 규제를 갖다 조금 완화하는 형태인데요. 나머지 네 가지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강한 게 이제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의 개발을 제한하거나 또는 보완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하려는 목적에서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뭐 주로 이제 수도권에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에도 부산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하는 그 용도 구역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실제로 이제 개발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건물, 기존에 있던 주택 같은 경우에도 뭐 대문이 좀 오래돼 가지고 망가졌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갖다 수리한다든지 하는 것도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로 이제 굉장히 좀 개발이라든지 하는 게 제한된 용도 구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이제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보호, 그리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지정한 용도 구역이다. 그래서 식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기 막 살아있는 나무, 그러니까 나무의 어떤 상태,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나무들의 상태가 양호한 산지를 개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정해 놓은 게 도시자연 공원 구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가 시가화 조정 구역입니다. 그래서 시가화 조정 구역은 그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가화를 유보시켜 놓은 용도 구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보통 한 15년, 20년을 갖다가 시가화를 유보시켜 놓는다라고 해요.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뭐 말 그대로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하기 위해서 규제를 좀 강하게 하는 용도구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이 네 가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과거에 새로 들어온 그런 용도 구역입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 가지고 도시 정비를 촉진시키고 지역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서 규제를 좀 완화하기 위한 용도 구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10주차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